창밖에 나무들이 흔들린다. 가지와 잎이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다. 가만히 보니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다. 뿌리와 몸통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와 잎이 흔들리는 것이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흔들리고 있었다. 길을 걷다 나무 둘레에 박힌 말뚝을 자주 보게 된다. 새로 심은 나무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고정해주는 나무 지지대이다. 말뚝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뿌리에 공기주머니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뿌리에 공기주머니가 있으면 뿌리와 흙 사이에 공간이 생겨 나무가 제대로 활착할 수 없다. 나무를 심을 때 흙을 가볍게 밟아주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유의할 점은 나무의 몸통이 가벼운 바람에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나무를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뚝으로 너무 단단히 고정하면 나무가 강한 몸통으로 자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나무가 바람에 살짝 흔들릴 수 있도록 말뚝을 낮고 느슨하게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마주치는 삶의 외풍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 자녀의 주변에 견고한 말뚝을 박아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나무를 고정시키기 위해 세운 말뚝이 강한 바람을 견디고 성장할 기회를 앗아가듯이 부모의 과잉 보호는 자녀의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흔들림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대추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려면 염소를 묶어두라는 말이 있다. 나무의 메인 염소는 머리로 나무를 들이받고 몸으로 비비면서 계속 나무를 흔든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대추나무는 땅속으로 깊게 뿌리를 뻗는다. 염소가 떨어뜨린 이파리보다 더 많은 새 잎을 만들고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가로수 아래로 행인들이 걸어간다. 사람들의 팔과 다리가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있다. 흔들림 속에서도 저마다 몸의 중심을 잡고 있다. 삶은 흔들림이다. 지구는 태양을 돌며 흔들리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사랑하는 것도 흔들림이다.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희망도 쉼없이 흔들린다. 지하철에서 내렸다. 밖으로 나가는 두 종류의 계단이 있다. 한쪽 계단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다른 쪽 계단엔 비교적 한산하다. 전자는 에스컬레이터고 후자는 시멘트 계단이다. 나는 에스컬레이터 쪽에 섰다. 앞사람의 등을 보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드디어 첫 발을 에스컬레이터에 들여놓는 순간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줄을 서서 기다린 시간을 생각하니 슬그머니 화가 났다. 우리는 이처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불평한다. 그렇다면 원활하게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선 감사를 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늦게 도착한 버스에 화를 낸다면 정시에 온 버스에는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버스와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민중가수 메르세데스 소사는 1981년 군사정권에 맞서다 공연 도중에 체포되었다. 해외로 추방된 그녀는 망명생활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삶에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에서 망치의 소음까지 들을 수 있는 귀에 감사하고 눈물마저 감사하다고 했다. 내가 두 눈을 떴을 때 흙과 백, 높은 하늘의 많은 별,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또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빛나는 두 눈. 그 많은 것을 나에게 준 삶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삶의 기술이다. 감사는 좋은 일에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감사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 인생에서 장밋빛 봄날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 날에만 고마워한다면 감사의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개의 계단이 있다. 한쪽은 감사의 계단이고 다른 한쪽은 불평의 계단이다. 감사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서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을지라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겐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헤브라이는 맞은편 물가에 선다라는 뜻이다. 상대의 자리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남과 입장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는 말처럼 쉽지 않다. 내 집 안방에는 다람쥐와 강아지가 그려진 달력이 걸려 있다. 다람쥐는 강아지가 집으로 찾아오자 무엇을 대접할지를 생각했다. 고민 끝에 도토리를 내놓았다. 그런데 강아지의 표정이 영 마뜩찮다. 도토리는 다람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강아지에겐 먹을 수 없는 개밥의 도토리일 뿐이다. 다람쥐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다 보니 강아지 손님에게 결례를 범한 것이다. 인간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가? 내가 베푼 호의에 상대가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 다시는 해주나 봐라 하며 볼멘 소리를 한다. 그럴 땐 상대를 원망하기 전에 내 기준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한 점은 없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상대에게 내가 좋아하는 도토리를 내놓은 것이 아닌지 말이다.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지렁이를 낚싯바늘에 매달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달아놓고 온종일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 당신의 낚싯바늘에 무엇이 매달려 있는가? 휴일에 출근하려니 몸이 찌뿌둥했다. 다른 사람이 다 쉬는 날에 회사로 가려니 심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 탓이다. 그때 라디오에서 어떤 청취자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휴일인 오늘 출근을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1년 동안 실직당해 집에서 놀았거든요. 일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 회사에 다닐 때는 일하는 기쁨을 몰랐죠. 그때는 쉬는 날만 기다렸어요. 힘든 노동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매일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노동이 고역이겠으나 실직자에겐 꿈 같은 일이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긍정심리학자 숀 아처 교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웨토 빈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심리학자는 아이들과 대화하다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학교 공부가 좋아요? 그런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손을 번쩍 들었다.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할 것이라는 그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놀란 표정을 짓는 심리학자에게 안내자가 말했다. 이곳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 대부분은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죠. 심리학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미국 학생들을 떠올렸다. 세계 최고의 하버드대 학생조차도 공부를 특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똑같은 공부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고역도 되고 특권도 될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특권으로 여기면 기쁨이 되고 싫어하면 스트레스가 된다. 한밤중에 자꾸 잠이 깨는 건 정말 성가신 일이야. 한 노인이 투덜거리자 다른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지. 안 그런가?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낄낄거리고 웃었다. 아모노 타다시가 쓴 한밤중이란 글이다. 나이가 들면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잠에서 깬다. 몹시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잠에서 영원히 깨지 않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자신이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느껴워한다면 밤중에 깨는 번거로움도 기쁨이 되지 않겠나? 북한 핵무기나 중동 문제로 싸우는 부부는 없다. 부부싸움은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상의 소소한 짜증이나 다툼이 부부 사이에 먹구름을 몰고 온다. 부부 불화를 일으키는 주범의 하나가 잔소리다.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바로 잔소리다. 잔소리에는 본질적으로 상대를 자기에 맞게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 대문호 톨스토이를 죽음으로 문 것도 아내의 끝없는 잔소리와 신경질이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그는 시골역 대합실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아내는 잔소리의 해악을 너무 늦게 알았다. 자신의 임종을 맞고서야 딸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를 너무 괴롭혔구나. 그래서 돌아가신 거야. 라고 자책했다. 굵은 비에 옷이 젖는 일은 거의 없다. 장대비가 내릴 때는 우산이 없으면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것이다. 반면 가랑비가 내리는 경우라면 기다리기보다는 비를 맞고 걸어가는 쪽을 택한다. 가늘게 내리는 비도 오래 맞다 보면 몸이 흠뻑 젖게 마련이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작은 고난보다 큰 고난에 더 잘 대응한다. 가령 남편이 암에 걸렸다거나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갈라서는 부부는 없다. 부부가 힘을 합쳐 위기에 대처할 것이다. 부부관계를 해치는 요인은 대형 사건이 아니다. 상대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듯 부부의 화목을 잠식한다.
주위에 화목하게 지내는 부부가 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서로 충고나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다 보니 다툴 일이 별로 없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한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그런 약속은 대개 지켜지기 어렵다. 사랑의 호르몬인 도파민은 결혼 후 30개월이 지나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기보다는 사랑을 좀먹는 잔소리 대신 고운 말을 쓰겠다고 약속하면 어떨까? 이것 하나만 지켜도 100가지 혼인서약보다 나을 것이다. 한 철학자가 학생들을 풀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말했다. 넓은 풀밭에 잡초가 무성하네. 이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나? 학생들이 중구난방으로 대답했다. 불로 태우면 됩니다. 캐내면 됩니다.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가 없어집니다. 학생들의 대답이 모두 끝나자 철학자가 말했다. 각자 돌아가서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잡초를 없애보게. 1년 후 다시 여기서 모이도록 하세. 학생들이 1년 후 그곳에 모였다. 원래 만나기로 한 장소는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 아니라 곡식이 자라는 농토로 변해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철학자는 오지 않았다. 학생들은 철학자가 벌써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철학자의 유품을 정리하던 학생들은 그가 남긴 글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넓은 풀밭에 자란 잡초를 없애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 그 위에 농작물을 심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 미덕으로 마음을 채우면 된다. 구정물을 맑게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구정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방법과 맑은 물이 흘러들게 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구정물을 퍼내더라도 바닥은 여전히 구정물로 젖게 마련이다. 더구나 물을 모두 퍼내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변하고 만다. 반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면 갈수록 물이 맑아지고 물고기와 새들이 사는 아름다운 연못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염원하는 공정과 정의도 마찬가지다. 불공정과 불의를 저지른 이들을 모조리 처단한다고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탄생하지 않는다. 상대를 향한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부르기 마련이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은 공정과 정의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면 불공정과 불의는 뿌리 내릴 곳이 없어진다.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을 부채질할 필요가 없다. 정의의 횃불을 밝히면 불의의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다.